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서구 중심의 그 평화 구축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이 지금 현대 평화 구축 활동의 이 중심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치 질서의 그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냉전 시기까지는 사실 그 전 세계가 그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본주의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또 1990년대부터 1990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그 중에 한 축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거죠. 구소련도 그런 면에서 자기 극심한 분열을 겪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0년대부터 많은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나라에 도움을 줄 만한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실제로 평화 구축 활동을 할 만한 나라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권 혹은 이제 자본주의 지역에 있는 그 소위 강대국들 있죠.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도 이때부터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북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이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내전과 관련된 그런 평화 구축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기반 또는 사회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50년 가까이 끌고 왔던 이 체제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나 그런 국가 거버넌스 구조가 공산권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이제 심각한 내전을 겪는 걸 이제 보면서 이 나라들의 성격을 바꿔주기 위해서 좀 더 평화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선 우리 모델을 거기다가 조금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 개인의 이제 평화구축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나고 자란 사회의 그런 특징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떤 지역에 거버넌스가 아예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 구조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를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조 그 중에서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접목하게 되는 건 인간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의도적인 부분과 그런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인식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접목되면서 사실은 1990년대부터 그 나타나게 됐던 많은 지역의 평화 구축 모델들이 서구 국가들의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이제 따라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그 구체적인 정책과 모델의 밑바탕에는 그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서구의 중심 사상이 바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6개의 큰 평화 구축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그런 그 영역들마다 다들 서구에서 이룩해 왔던 사회 구조들을 아니면 그런 사상적인 특징들을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개발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갈 때는 서구적인 방식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식으로 경제적인 형태의 이제 평화 구축 과정에서는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를 받아들이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자체 개혁을 할 때도 그 당시에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거버넌스 리폼이라는 게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그러한 개념들을 그대로 이제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 이제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막스 베버라는 학자들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사상가들 중에 국가가 모든 내부적인 내치의 통치의 정점에 서야 된다. 특히
그 무력과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통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학자들 또는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여기다 받아들여서 했고요. 받아들였고요. 인권과 관련돼서도 조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유주의적인 부분, 개인적인 자유, 특히 그 자유와 관련된 강조,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적인 기반들이 여과 없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룰 오브 로 법치 문제들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여러 형태로 또 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만은 꽤 긴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 구축 프로그램들의 그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아마도 그 현대 평화 구축 프로그램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탈렌전 이후에 일어났던 그 포괄적인 평화 구축 프로그램 중에 민주주의를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시다가 발견하게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 민주주의는 그 가장 기본적인 평화 구축의 목표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구축의 기본 전제는 그런 거죠. 그 자유주의적인 생각 사상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는 모든 각 개인들의 그 합리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면 주어지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행동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권리, 개인적인 그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각각 개인마다 다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하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은 새로운 국가 지도 체제는 각각 개인 국민들의 개개인의 그 정치적인 선택을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러한 형태에서 나타나게 된 가장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선거죠. 대부분 국가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자유적인 보편 자유 비밀 선거를 전쟁이 끝난 이후 3년 안에 치르는 것을 대부분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뿐만 아니라 그, 그 선거를 제대로 이제 인정 하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그 트레이닝도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선거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되고 보다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그 프랙티컬하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지고요. 또는 이제 시민사회 육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부 구조를 그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회가 제대로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또 많은 그 국가나 지역들 중에는 이러한 시민사회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NGO들을 스스로 가서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NGO의 또 활동 영역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안에서 또 트레이닝을 해서 또 실무자로 또 육성을 하고 또 그 육성된 실무자들이 또 지역 사회에서 도 활동을 하는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인데요. 사실은 시장 경제 자체가 그 철학적 정치 철학으로서의 그런 그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그 개인적인 프리덤을 가지고 그 주창하는 자유주의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그 재산권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사상의 전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자유주의적인 그 서구권이 그 중심을 갖게 된 탈냉전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러한 사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제, 그, 그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그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이후 그 평화 구축 과정에서 마켓 이코노미가 아닌,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아닌 다른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경제 체제를 재편했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애초에 이제 구공산권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 거기에 대응되는 다른 옵션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당시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경제 구조를 짜는데 도움을 줬던 국제기구라든지 외부 다른 나라의 그런 그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 그 외의 옵션을 고려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 재산권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19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아주 급격히 그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영향 하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기에 그 정착했던 많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의 정착했던 경제 구조가 자유주의적인 그 시장 경제 중에서도 좀 더 극단적으로 그 자유 경제를 그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요 활동들 중에는 작게는 이제 그 커뮤니티 단위에서 각각의 가게가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부터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가게가 당장 뭔가 소규모 비즈니스라도 하고 싶은데 하다못해 닭이라도 몇 마리 사다가 이제 달걀을 낳아서 시장에 나가다 팔고 싶은데 당장 닭을 살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주 담보가 없이, 그리고 그 이율을 아주 낮게 해서 저리로 그 사람들에게 당장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각 가게에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닭을 팔아서 어느 정도 돈이 이제 가게에 돈이 되면 그걸 나중에 상환하는 그런 이제 아주 소규모 융조 방식을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그 소규모의 경제 활동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의 그런 국가 전체의 경제 개발 계획까지 이게 이르기까지 그 많은 복잡다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그 플랜들이 주로 이 시장 경제를 그 추동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구조만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국가 내에 있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굉장히 많은 무력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안보 체제를 만들 때도 아이디어는 모든 그 무력 집단들은 무력 기구 관련된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집단들은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되고, 그 국가는 그것을 통제하는 국가는 민간인이어야 한다는 그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민간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 바탕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 이전에 그 사회에서 당연시되어 왔던 일종의 그 지역의 그런 토호들 있잖아요. 중심자들, 각 지역마다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사병 제도를 다 철폐하고 국가 제도 안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삼권 분립, 권력 분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서구 모델 방식으로 이렇게 권력을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서 그 기존의 권력자들의 입김에서 이 나머지 사법부와 입법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화의 문제로 접근할 때 이 1990년대 중후반 이전에는 평화를 집단 간의 관계의 문제로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90년대 중후반 문제로 마치 이 어떤 사회의 전쟁은 그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그것을 1차적인 문제로 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면 그 사회 전체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게 1차적인 목표가
구축가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특정 그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행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조금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의 고향, 시장경제 추구, 법치의 추구, 인권이라는 아주 특정한 인권 그 형태의 그런 그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안보 중심주의, 특히 국가 체제,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한 안보의 재편 등이 이 당시 뭐 지금까지도 그, 그 전쟁을 겪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접목이 되어 온 또는 그 이행이 되어 온 그 다양한 그 평화 구축 프로그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 구축 프로그램들이 자유주의적인 그 모델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를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건 그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성격과 관계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다 보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그냥 그 이제 실행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 기술적인 문제가 단순한 실수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피스 빌딩, 그 평화 구축 프로그램 전체의 그런 그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죠. 자유주의 성격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자유주의라는 이상이, 자유주의라는 철학이 비자유주의 국가에서 바로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원래 기존에 있던 문화적 그 사회 문화와 자유주의적인 사상 또는 철학 체계 또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특성이 서로 이게 대칭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그 선거 관련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사회 전쟁이 끝났을 때 지금까지 그 탈냉전 이후에 있었던 종합적인 그 포괄적인 평화 구축 프로그램이 이행된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3년 안에 자유, 비밀, 평등 선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선거를 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지난 예를 들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회가 전쟁이 끝내고 처음으로 선거라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론 답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유권자 등록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투표를 할 자격이 되는 예를 들면 18세 이상 아니면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일단 누가 누구 어디 있는지 알아야 선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하기 한 6, 7개월 전에 이 보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유권자들, 확인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교육도 하고, 그래서 투표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도 그 행정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사회마다 그, 그 투표함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투표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요. 유럽에 또는 북미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거의 그 실행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들 있잖아요. 그 사하라 사막들이나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커뮤니티 중에는 상당수의 부족들이 유목민들이거든요. 그 유목민들은 특징이 뭡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한 1800명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인구 조사를 그때 했던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그 지역에 갔더니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100명쯤 있었을까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풀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없는 거죠.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의 방식은 특정 지역, 영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 정주하고 있다는 게 전제로 이런 구조가 짜져 있는 거죠. 행정 구조가 짜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투표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운이 좋게 가서 이 사람들의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서 확인을 한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그 이런 사라 이남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부족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나라는 언어가 뭐 서른 몇 개씩 되기도 하고요. 그런 서른 몇 개씩 되는 언어 중에는 문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름 옆에 막 로고를 갖다가 이제 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 현상도 있고요. 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그때 당시에 그 선거의 후보로 이제 그 등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지역 기반, 특히나 유목민들 같은 경우 더 그런데 특정 지역의 대표로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권력층, 이 사람들 새로운 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권력자층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살지도 않는 곳에 가끔 살긴 하지만 내 정체성과 특별히 관련도 없는 지역에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읽지도 못하는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가 정말 그 나라 국민들의 그 인식을 제대로 대변하는 선거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비슷한 사례, 비슷한 건 아니고 좀 다른 사례가 과테말라에서 있었는데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앙 아메리카의 그런 대표적인 사회 문제 있잖아요. 부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사회도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가 새로운 정부 하에서 그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요. 그 헌법 개정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사회를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 과테말라에서 왜 중요했냐면 이러한 장기적인 내전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마야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 과테말라 지역의 안데스 산맥 산지의 중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지역을 이제 지배했던 원래 이제 그 지역부터 살고 있었던 선주민이지만 오랫동안의 그런 억압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그 핍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보다 다문화 다민족 국가라는 걸 보다 그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하고 이걸 이제 국민투표에 부의를 했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의를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과정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타운 센터에 이제 그 투표소를 갖다 개소하고 이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투표를 하니까 선거를 그 국민 투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꼭 투표하세요.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과테말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야인들이 대부분 다 산지에서 아주 높은 안데스 산맥이 얼마나 높나요?
그 지역에서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투표소가 있는 타운센터 그 지역의 중심 도시까지 이동 타고 갈 뭐 이렇게 이동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방법은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그 탈 것을 제공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높은 산지에서 투표소까지 전 그 루트를 걸어와서 오면 거의 만 하루가 걸리는 거죠. 그럼 와서 그날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으면 그날 밤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투표를 하고 다시 하루 종일 걸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한다는 게 사실상 이틀 동안에 자기의 수입을 전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이 마야인들이 이 당시에 그 국민 투표를 했을 때 참여율이 너무너무 저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도시에 살고 있던 그 마야인들이 아닌 선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헌법 개정이 사실은 여러 형태의 조항들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반대표를 던져버리고 실제로 이러한 헌법 개정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인구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마야인들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전체 결국 이 헌법 개정안이 부결돼 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야인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여러 조항들의 헌법 개정안이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 그 혜택을 받는 마야인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부결됐다는 건 사실 그 사회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례는 사실 다른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과 상관없이 어떤 제도적인 틀이 그 사회의 그 복잡다단한 성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실수, 행정적인 실책에 가깝죠. 근데 사실은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난 이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의 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